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더위가 숨에 턱턱 막혔는데 이제는 가을이 너무 짧을까 걱정하는 요즘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가을이 정말 짧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 바쁘고 또 그리고 의미 있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 10월 4일이 성프란치스코 축일이잖아요. 네. 제가 그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으로 프란치스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속 프란치스코의 강주지구 형제회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축일 하루 전인 10월 3일이 개천절 휴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 축일 행사를 원래 축일보다 하루를 앞당겨서 개천절에 지내고 있었는데요. 강주 대교구내에 있는 그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 성프란치스코가 그 나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은 지 약 딱 8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프란치스칸들은 특별히 의미 있게 이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어제죠. 오상과 십자가라는 주제로 행사가 있었고요. 대지교님의 주례로 축일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프란치스칸 가족 7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성대한 미사가 봉헌이 되었는데요. 실내가 아닌 야외 광장에서였습니다. 야외 광장에서요? 그런데 네. 어제면 좀 비가 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웠습니다. 텐트가 오는 비를 막아주고는 있었지만 우중에 드리는 미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미사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 오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의 비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주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되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정말 기쁘고 좋은 하루였었고요. 거기다 오늘은 진짜 프란치스코 축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 짝꿍이 세례명이 프란치스코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서로 축하를 주고받으면서 복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부터 병인박해에 순교하신 선교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관련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조선교회에 속속 입국하게 된 파리예방정교회의 선교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성모 성심의 설립이나 또 시노드의 개최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신학생 양성과 신학교 설립을 들 수 있겠는데요. 조선 지역에 선교를 맡게 된 이 파리예방 정교회는 그 현지인 성직자 양성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1836년 첫 번째 선교사로 온 모방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이 김대건, 최항업, 또 최방재 등 3명의 소년을 신학생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고요. 또 기에바케로 선교사와 그 신자들이 선교함으로써 결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엥베르 주교도 이 정하상 등을 신학생으로 선발해서 교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노력들로 우리나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와 최영업 신부님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부제 때인 1845년 1월에 조선에 들어와서 4월 말 그 선교사들 입국시키기 위해서 다시 중국으로 나갈 때까지 불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 또 2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845년 10월에 입국한 이 페레올 주교 역시 사제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도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점점 줄어드는 성소자와 사제의 수로 가톨릭교회의 고민 좀 큰데요. 박해를 받았던 조선시대에는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네, 페레올 주교와 W 신부는
신학교는 1850년 이전에 이미 신학생들을 선발해서 이 사목 순방 중에 데리고 다니면서 라틴어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850년경에는 또 일정한 곳에 신학교를 마련해서요. 당시 건강 때문에 사목 순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W 신부가 이 신학교를 맡아서 교육을 했고요. 1852년 초에는 베티에서 교육받은 신학생 2명을 이 말레이 반도에 있는 페낭 신학교에 보내려고 했지만 그때는 실패를 했고요. 그 2년 뒤인 1854년 3월에 그 이만돌 바울리노와 또 김요한, 임빈첸시오 등 이 3명의 신학생을 페낭 신학교로 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조선 내에서 신학생들의 교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쯤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 성직자 양성의 진심이었던 거죠? 네, 완전 진심이죠. 네. 이거는 당시 상황만 봐도 그 열정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페레올주교의 선정 후에 조선교회를 지휘하던 메스트리 신부는 1855년 1월경 베론에 성요셉 신학교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W 신부는 이 예비학교를 맡아서 신학교 입학 준비생들을 또 교육했습니다. 그 후 1856년에는 새로 입국한 이 프루티에 신부가 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했고요. 1861년에는 이제 푸티니콜라 신부가 교사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과 63년에는 페낭으로 유학 갔던 이 3명의 신학생도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베론에 있는 성요셉 신학교에 편입하게 된 거죠. 이처럼 이게 신학생 교육은 점차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신학생들의 생활과 교육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자와 지원도 부족했을 것 같고요. 또 박해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그 베론 신학교는 그 장주기 요셉 성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이 3칸짜리 초가집을 내주어서 그곳을 교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65년 4월 2일에 쓴 그 프리티의 교장 신부의 서한을 보면요. 이 주변에 비신자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야 했던 신학생들의 상황이나 또 신학교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제 양성에 열심이었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 신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환자이며 우리는 병으로 그들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4명의 신학과정 학생 모두 폐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의 원인은 신선한 공기의 산과 장소의 협소함에 있기보다는 운동과 활동의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신학교는 위험한 환경에 말려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농부의 집과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모든 건물들이 그의 집 굴뚝에 의지하고 있는 형상이며 또한 가능한 한 가장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불쌍한 학생들은 낮이나 밤이나 문을 굳게 닫고 병에 걸린 상태에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자기들 옆에 길게 따내린 머리를 넓게 펼쳐놓은 채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비신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는 걱정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나가는 것을 억제합니다. 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학생들의 교육은 꾸준히 이어졌고요. 1864년 11월에는 그 베론을 방문한 베르네 주교가 이만돌에게 삭발례를 또 임빈첸시오에게는 소품을 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10년간 신학생들을 교육하던 베론 신학교는 1866년 병인 박해가 발생하면서 이 2분 선교사가 순교하게 되었고요. 학교 역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신학생의 지도와 신학교 설립 외에도 조선의 선교사들은 다른 여러 활동을 펼쳐나갔다고요? 네, 페레올 주교의 선정 후에 조선 교회를 지도하던 이 메스트리 신부는요. 1854년경부터 영효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영효회는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복지 사업인데요. 네. 당시 산업혁명의 여파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대세를 주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서 양육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였습니다. 이 조선에서 이 영예회 활동을 시작한 메스트르 신부는요, 이게 당시 버려진 어린 아이들을 이 신자 가정에 맡겨서 양육하도록 했고요. 또 대세 줄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신자들이 그 생업을 직접 가르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도록 했습니다. 요즘에 마치 인턴 같은 그런 제도였던 것 같아요. 메스트르 신부가 시작한 영예회 사업을 보다 체계화시킨 사람은 제4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1856년 3월에 입국한 그 베르네 주교였습니다. 영예회 사업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1856년에는 52명, 또 1859년에는 43명의 고아가 이 영예회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양육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베르네 주교가 특히 관심을 쏟았던 일이 있었다고요? 네, 베르네 주교는 그 조선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일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선교사들이 신자들의 교육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책이었지만 책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 베르네 주교가 1857년 11월 11일 이 파리해방 정교회 본부에 보낸 이 서한을 보면요, 당시의 상황과 또 베르네 주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 수가 너무 부족하여 각 신자에게 1년에 15분 이상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일의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몰린 처지에서는 책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데 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선교사는 일체의 성무 집행을 포기하고 마을 배우는데 전념하여 그리스도 교리의 우리 책들을 번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금요일 코너인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듣고 계시고요.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이처럼 책의 필요성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 여행을 쉬는 여름철을 이용해서요, 이 교리와 윤리에 관해서 소책자를 집필을 했고요. 또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1859년부터 서울에 인쇄소를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선교사들의 저술 활동은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네, W 신부는 1853년 여름에 이 신자들이 사용할 책을 하나 끝마쳤고요. 1854년경에는 그 한문, 한글, 프랑스어 사전을 준비하고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전 편찬은 1857년부터 베론 성요셉 신학교 교장인 이 프루티의 신부가 맡았던 것 같은데요. 네. 프루티의 신부는 이 사전 외에도 한글, 한문, 라틴어 사전도 편찬을 했고요. 또 성요셉 신학교 교수였던 푸티니콜라 신부 또한 라틴어, 한글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술 활동에서 빼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 최양업 신부님도 1859년경에는 기도서의 번역을 맞춰가는 중이었고요. W 지교는 그 이 새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서적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861년에 드디어 서울에 인쇄소 2곳이 설립되었는데요. 그 책임을 최영 베드로 성인이 맡았다고 하고요. 1861년 서울에 설립된 인쇄소에서는 1864년 8월까지 이 베르네 주교의 지시 아래서 여러 종류의 책들이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유튜브 댓글 늘푸른추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근무 중 감사히 듣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우리 빵톡으로도요. 윤철 베드로님께서 찬미예수님, 정은서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조정은 안토니아 신부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재미있는 설명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매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